일하지 않고 월급보다 많이 버는 법. 우와! 일하지 않고 월급보다 많이 버는 법. 로망이죠, 로망. 오늘 또 이 주제, 송사무장의 서재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저는 사실 이 책 봤을 때 안 꽂았어요. 안 꽂았어. 와. 왜냐면 돈을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지? 도대체 뭘 해서 돈 버는 거야?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방법을 못 찾았었는데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길을 본 듯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세팅한 모든 것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 그 이상으로 저는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일단 책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네, 저도 이 모습을 봤었는데 뭐 최근에 등장하는 모습은 좀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기요사키 이분의 나이도 올해 76세입니다. 예, 이제 할아버지죠. 이분은 뭐 작가, 사업가, 교육자, 재테크 전문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 50세에 집필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롤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가난했거든요. 왜냐면 평생 임차인으로 살았어요. 내 집이 없이. 근데 부자가 된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가난한 시각에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친구 아버지는 부자의 시각으로 이런 거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우리 부모님 얘기네? 우리 아버지 얘기네? 아마 그런 공감도 하면서 반대로 부자 아빠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게 몰입도 잘 되고 글도 되게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뼈 때리는 문구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100% 공감하죠.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은행가,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남들이 봤을 때 좀 성공한 직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도 금전적으로는 평생 동안 공경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끔찍한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른 채 결정을 내리는데 기인한다. 국가가 빚이 많아지고 막 이 돈을 막 팡팡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하고 행정가들이 결정한 걸로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했던 기간에는 돈을 팡팡 써서 인기를 얻었지만 그 다음 정권에서는 너무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영국도 총리가 금리 정책 한번 못해가지고 바로 물러났죠. 자, 두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돈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즉 직업을 하나 갖기 위한 이거는 알려주지만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즉 이건 뭐냐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거의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부자의 경우에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 수익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장만 갖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결코 아니다. 월급을 500, 600, 700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에서 좀 차이가 난다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직장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이 또 갖고 있으면서 이런 투자나 다른 부분에 공부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 가야지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전업을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직장인으로 가는 길, 그거는 부자가 되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왔어요. 이거는 강조했던 부분인데 저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직장을 가지면 저축을 열심히 해서 집 마련하고 연금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가난한 사람의 길이란 얘기예요. 급여가 조금 높으면 그나마 중산층이 되겠지만 그 길은
부자가 되는 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에는 금리가 좀 고금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물론 이 책이 쓰여졌던 시점은 더 저금리였지만 지금은 중금리죠. 중금리. 자, 중금리라고 해도 모은 돈으로 그 이자가 붙는 거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거는 앞으로는 좀 일어나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이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자, 집은 자산이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이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갈림길에서 확 갈려져요. 지금 많은 이들은 집을 자기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내 집 마련, 나는 빨리 돈 모아서 그냥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서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 내 집도 샀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나 차도 살 거야. 거의 이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집을 샀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100%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원리금 30년 뭐 상환, 원리금 상환 대출 거의 그런 방식으로 내가 빚을 안고 사서 그 다음에 그 집에 깔고 앉았기 때문에 평생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즉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집이 아니라 거의 월세를 사게 되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할부를 내고 차 할부가 다 내고 나서도 차 가격이 감가상각되니까 나의 자산의 형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기본적인 생각을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은 어떤 형태로 있어야 돼요? 예, 부동산도 내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빚만 내야 되고 이자만 내야 되고 하는 거는 그 부동산은 사실 자산이 아니고 부채인 거고 내가 이 부동산을 사면서 월세가 나오고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동산은 오히려 부자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 가난한 아빠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두려움과 욕심을 일단은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저렇게 쳇바퀴에 들어가 있으면 저런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깨야지만이 그냥 다른 길, 원래 부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급여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아, 내가 지금까지 월급만 받으려고 했구나. 그냥 월급을 조금 더 올리려고만 했구나. 대부분 거기에만 포커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급여 외에 다른 자본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거를 알려고 하면 아까 자산과 부채의 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나한테 돈을 주는 부동산하고 내 돈을 계속 뺏어가는 부동산인지 이 형태 두 가지로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자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 때문에 매달 이거를 대출을 갚아야만 해요. 이자를 매달 부담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의 형태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지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2009년에 제가 1억 3,800에 샀던 상가인데 자, 이것도 절대 금액만 보지 마시고 제가 1억 3,800에 상가를 사서 대출을 9,800 받고 임차인의 보증을 받아서 저는 실제 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동산이 부채인지 자산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가를 하나를 세팅해 뒀더니 월세가 지금 2천에 17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임차인분 그냥 편하게 여기서 영업하시라고 이제 월세 안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맥시멈을 뽑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이자를 빼고 임대 수익만 2천만 원으로 2억 3,355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세가 사실 5억이 넘는데 매매 차익도 지금 3억 6,200만 원입니다. 저는 2천만 원을 하나 이 부동산을 사놓으니까 저한테 줬던 수익이 5억 9,555만 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놓고 이 돈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계속해서 저한테 매달 100만 원 이상씩의 그냥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은 보너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하나씩 늘려가면 내가 원래 급여로 200, 300, 400, 500 벌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의 핵심은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불려가야 되는지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왔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치는 다르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요. 그런데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거를 먼저 구입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샀던 게 뭐가 있어요?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차. 저는 티코 탔거든요. 티코 230만 원 주고 샀어요. 230만 원 주고 얼마 탔어요? 6년 탔어요. 6년. 이때 지나가는 옆에 막 마티즈가 500만 원짜리잖아요. 그 마티즈만 지나가도 부러웠다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티코 230만 원짜리를 타면서 1억 2천만 원을 모았어요. 1억 2천만 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저는 구입을 했어요. 이 당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멤버들은 그때 좋은 차들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좋은 차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으로. 그거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차를 그 당시에 상상하기 힘든 금액, 가장 높은 금액의 차를 사더라도 사실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 리스비가 만약에 한 달에 300, 400, 500 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받고 있는 월세가 그거보다 훨씬 이상이니까 이젠 저한테 그 당시의 차보다 훨씬 최고의 차를 타더라도 사치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집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치는 그러니까 명품 차든 명품 시계든 좋은 차든 진짜 자산을 개발하고 이 자산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 그걸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소비다. 이거는 내가 내 급여로 산 게 아니라 자산이 사준 거다.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모드가 정답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성공에 필요한 관리 기술. 우리 정작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세일즈하고 마케팅,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네요. 글쓰기와 말하기, 협상, 이런 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기술인데 이거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글쓰기, 말하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살아가면서 부동산부터 뭐 차 여러 가지 이런 소비 경제 활동을 할 때 협상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협상 부분도 배워두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이 4사분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봉급생활자, 월급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냥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을 차렸지만 내 노동력을 갈아 넣는 사업자를 자영업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만 있으면 이거는 부자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의 삶이 아닌 거고 여유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노동을 넣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나의 자본 수익이 나오게끔 하는 거. 이 방향, 사업가하고 투자가의 방향을 공부한 사람만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위 1%로 올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동력 외에 자본 수익을 늘려가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거 하나 얻은 것만으로 정말 큰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좋은 부동산을 사고 어떻게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사는지를 공부해서 하나씩 모아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장을 골라서 제가 직접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서 사업장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어떤 거를 좀 방향성을 정해줄 건지도 이 부자의 마인드에서 자본주의 현실의 틀에서 알려준다고 하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읽어보시고 한국형으로는 제가 엑시트 책을 적었으니까 엑시트 책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